나는 항상 단칸방에서 혹은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곰팡이 집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삶을 좀 송두리째 바꾸고 싶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뒤집고 싶었던 거죠. 어릴 적 비닐하우스에 살던 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무원이 되었고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소외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웠는데요.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공무원을 그만두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 그리던 꿈을 이루고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입지 센스, 이 책들을 쓰신 저자이자 헐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입지 분석 전문가 박성혜 대표님의 이야기인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헐헐님의 그 내러티브는 사실 부동산, 재테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15년을 지내셨어요. 15년입니다. 화장실이 따로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님 어린 시절 꿈이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갖는 것. 맞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이런 그렇죠. 스토리가 네.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삶이나 네.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은 하우스지만 정말 다른 하우스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이루어내시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난은 네. 겪어보니까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더라고요. 그런 어떤 창피하다 안 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 불편을 뛰어넘는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아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장실이 없었고 또 벽도 없었어요. 햇빛도 안 들었나요? 투명 비닐을 둘러싸고 그 위에 검은색 거적대기를 올려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잖아요. 온실같이 뜨겁고, 그리고 겨울에는 사르르는 추위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름에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였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장롱 있잖아요. 장롱을 각각 이렇게 3개 면을 디귿자 방식으로 붙여서 집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우리 5 식구가 몸을 모로 누워서 세우면 5명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위에 비닐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슬이 내리는데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워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눈썹에 약간 서리가 내리고 이런 집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들었을 이런 때였는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이라고 해서 구덩이를 그냥 파가지고 예, 용무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추운데 그나마 이제 바깥에 화장실 갔다 오면 체온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는 거예요. 아침까지. 왜냐면 화장실에 다녀오면 잠을 깹니다.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꾹 참으면서 그 사춘기 소녀가 가난을 이겨내고는 했었죠.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지금은 웃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성향들이 생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왜냐면 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거나 나의 어떤 감정을 돌봐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돌봐주기에는 너무나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성혜야라고 불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빨리 해. 야, 쌀 씻어. 야, 설거지.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파출부였죠. 남의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새벽까지 나가셨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너무 몸이 아프신 거예요. 항상 아픈 몸, 아픈 엄마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엄마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엄마가 떠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되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200장의 연탄이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그 연탄을 다 스스로 칭찬받고 싶어서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과도하게 배려하는, 나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들여다보는 어떤 이런 성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남을 배려하고 남의 필요를 돌보는 또 사회복지사의 길로 또 접어들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0대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제 안에 이너 차일드가 있었어요. 네. 마음 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한이 쌓여 있는 아이였죠. 세상을 원망하고 슬프고 항상 어둡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40대의 제 안을 들여봤더니 원더차일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과거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원더차일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너차일드가 원더차일드로 바뀌었고, 그 과거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내러티브는요, 남들이 정말 뭐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말 그런 스토리인데요, 내러티브인데, 그렇게 사춘기 시절까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르고 훌륭하게 되셨나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많은 계기가 있었고,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중심 생각이 저를 지배하면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행동을 변하게 했고, 그 행동을 작게 실천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추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네네. 좀 우리 하와이드 저택 구독자님들께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게 신문지에다가 살고 네. 싶은 집을 이렇게 그리고 가구도 배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이때가 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네. 이런 걸 하셨던 거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맞습니다. 원하는 걸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화해서 자세히 이런 작업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각화인데요,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어린 시절부터 이미지를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실제로도 그려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뭐 워낙에 전자기기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는 TV도 고장났었고, 흑백 TV가 고장났었고, 언니 오빠는 뭐 학교 가고, 저희들은 뭐 학원도 다니지 않았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집엔 뭐 책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한 살 때 부산에서 크게 신발 공장 하시다가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쫓기듯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로 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리어카에다가 이제 귤을 파셨고, 리어카에다가 계란을 파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예, 리어카에다 귤을 팔면 겨울에는 이게 상하거든요. 상하고 얼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귤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반 썩은 하얀 곰팡이가 핀 귤을 네. 반 잘라 먹는 것, 그 다음에 계란도 마찬가지로 귤 행상을 했는데 잘 안 되시니까 재고가 너무 네. 많으니까 그래서 계란으로 바꾸셨는데, 계란도 네. 마찬가지로 겨울에 얼어서 터집니다. 네, 얼어서 터지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불로 리어카에 덮어두고 막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이제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는 상하고 겨울에는 터지는 이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없으셨던 거죠. 네.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어린 마음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럼 어떤 아파트에 살게 될까 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저희는 이제 5 식구가 한 방에 항상 살았기 때문에 네. 제 방에 있는 꿈, 책상에 있는 꿈, 항상 이런 밥상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아파트에 저희가 이사를 가자는 말씀이 없으신 거죠. 수년이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되돌아봤더니 아버지가 행상으로 모은 돈 수백만 원을 지역주택조합의 땅을 사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음은 항상 앞서셨는데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집, 제 방을 계속 그렸죠. 그래서 방을 그리다 보니까 방을 이제 배치하는 거죠. 책상은 여기, 침대는 여기 이런 것들을 막 배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2층 집이 되고 예,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만들기를 했죠. 침대를 입체적으로 종이를 우려붙여서 만들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3D로 종이집이 멋진 종이집,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집들을 만들어내고 그려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가 제가 그렇게 만들고 꿈꾸고 시각화했던 그 집과 너무나 비슷한 형태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표님은 한국의 존 아사라프세요.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사실 2007년에 론다번의 시크릿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뻗어 나와서 지금의 이제 자기개발 분야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존 아사라프가 정말 똑같이 대표님처럼 예전에 어릴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비전 보드에다가 내가 살고 싶은 집 인터넷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집 사진을 그냥 이렇게 골라가지고 프린트해서 집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서 그거는 이제 어딘가 박스에 이제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와 막 놀다가 아들이 창고에 있는 박스를 뒤져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이건 뭐야? 근데 이건 아빠가 예전에 살고 보는데 지금 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집인 거죠. 그 비전보드 사진이. 지금 대표님께서 딱 너무나 공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을 조금 더 생생하게 어떤 그 감정을 미리 느끼면서 몰입하고 싶어서 제가 2007년에 시크릿이 우리 대한민국도 강타했잖아요. 저 이제 2009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접하고 그때 제가 결혼을 막 했었는데 저희 신랑하고 청담 자이를 이렇게 7바퀴를 돌면서 야 끌어당겨야 돼 이러면서 우린 자석이야 이러면서 7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를 제가 원한다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 된 거가 지금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16년이고 비전 보드를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렸을 때 어떤 그림은 시각화 뭐 이런 개념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꿈을 수놓듯이 새겨 놓았던 거고 2016년에 비전 보드를 그렸죠.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놀랍게도 10년 만에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비전 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집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집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집 그리고 뭐 누구나 하듯이 비전 보드를 처음 작성을 할 때는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작성하면 좋다더라라고 하니까 그냥 뭐 좋은 차도 갖다 놓고 좋은 집도 갖다 놓고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멘토님이 계셨는데 그 멘토님과 공동 강연을 하고 싶다라고 사진을 붙여놨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고 협동 강의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그렇게 시각화를 하고 이미지를 그려보고 했더니 정말 한 40%, 50%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신기하게. 놀랐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다 이루어졌다. 나는 돈이 없고 백도 없고 보통의 삶, 중간의 삶,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그 어린 소녀의 시각에서는 동경하게 되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정말 노력해서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셨고 주거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또 나름 그때 당시에 또 큰 보람도 느끼고 그러셨다고요.
저희 주변에는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다 비슷비슷한 어른들, 네. 그리고 비슷비슷한 친구들 이런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뭔가 귀감이 될 만한 어른, 그리고 직업, 꿈 이런 것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나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보통의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공무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겪는 이런 어떤 아픔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그 중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됐죠. 네. 어르신들, 네. 아이들, 장애인분들 다 만나셨는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료,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의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모든 치료를 다 받고 계시고 약물부터 시작해서 다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몸이 아프신 것도 많이 힘들지만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주거예요. 주거. 왜냐하면 의료복지는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주거는 해결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모든 복지 대상자들에게 집을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를 받는데 일정의 생계비를 받는데 그 생계비의 거의 80% 이상을 월세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생활하시는 비용이 거의 남지가 않아서 항상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 임대주택 좀 얻어줘, 나 집 좀 얻어줘 이렇게 손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점을 어떻게 올릴 수 있으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 받으면서 앞에 민원인들을 같이 대하거든요. 그렇죠. 전화가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전화는 응대하면서 앞에 쓰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계신 복지 대상자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일단 앉으시라고 하시고 가점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할머니, 지금 계신 집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시면 가점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글씨도 못 읽으시니까 그런 체크를 못 하세요. 그러면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가점 체크를 못 하신다? 그러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 등급이 있으시면 또 가점을 받으셔서 임대아파트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할머님이 한 몇 년째 떨어지고 계신 거예요. 1점 차이로.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상지지체 장애신데 하지지체 장애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지체 장애 등급을 받아오시면 가점이 1점 높아져서 아마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다라고 해서 어렵게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장애 등급을 받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걸 알려드려도 못 하셔요. 왜냐면 병원을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뭐를 진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서류를 하셔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고 그 고쟁이에서 오징어 꺼내가지고 먹어 이렇게 하시는 할머님들인데 병원 스스로 가셔서 장애 등급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 1점을 높여서 영구임대 아파트 월 5만 원짜리, 지금은 55만 원 반지하 월세 살고 계신데 5만 원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50년 동안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구임대 아파트 당첨 명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소문을 듣고 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린 시절에 헐헐님은 아파트에 살지 못했지만 성인이 돼서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는 어린 시절에 내가 살지 못했던 그 아파트에 많은 분들을 살게 해드리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연세 있으신 제가 아는 많은 지인분들은 지금 강남 그 모 연고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굉장히 많이 포진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때도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셨는데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만들어서 강남에 국민임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도 국민임대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 첫 입주하는 아파트에 국민임대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무원이어서 부모님을 지원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매달 나오는 한 10만 원의 월세와 한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담스러우셔서 1년 거주하시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나오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10만 원만 부모님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너무나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는 거주하는데 어떠한 비용도 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0만 원의 월세와 10만 원의 관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지원을 못 해드렸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도 하셨고 또 생활비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책 2가지 책을 냈는데 이 2가지 책의 인세 전체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 이제 기부하면 이런 어떤 결과지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딱 제가 봤던 저와 같은 어렸을 때 헐헐 같은 아이들이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되게 먹먹하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2 책의 인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지금 처음 안 거지만 전액 다 기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뒤에도 남들보다 시작점 자체가 워낙에 아예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평범한 삶, 보통의 삶은커녕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비롯됐을까요? 어떠셨어요? 남편도 공무원이에요. 네. 네, 공무원인데 저는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때. 그 당시 제가 28살에 결혼했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혼을 했죠. 네. 네. 근데 저희 남편도 저 시골 오지에서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시골 오지겠어요? 4형제 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흙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목동의 단칸방에서 또 신혼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시작했으니까 둘이서 공무원 생활을 해도 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서울이었는데 인천에서 근무를 했어요. 원거리다 보니까 일은 12시, 1시에 끝나고 해서 저는 주민센터 앞에 고시원을 얻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에 일이 끝났다. 네, 그래서 세콤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12시면은 주민센터에 이제 벨이 울리는데 그걸 계속 연장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고시원을 잡아서 급여가 180만 원인데 그 고시원이 40만 원 그리고 뭐 식비랑 이런 거 하고 하면은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저희 복지 대상자분들 보금자리 마련을 해드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저분들도 아파트 그리고 거주하실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항상 단칸방에서 혹은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곰팡이 집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나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저희 직장 동료가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임대 아파트에 마련을 한대요. 제가 임대 아파트를 일반인들이 가능한 게 있어? 저는 이제 복지 대상자의 아파트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에 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맨날 이제 다가구 주택의 한 칸 뭐 이런 것들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러웠어요. 바로 앞이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길래 빌라에 살 수 있지?
이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럼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금자리 뭐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금자리 검색했어요. 검색해서 3만 원짜리 특강을 듣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죠. 나도 내 집 그렇네요. 마련할 수 있겠구나. 네. 그게 이제 부동산 공부를 네. 시작하게 된 계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하고도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인공수정과 그다음 시험관 시술을 해서 어렵게 9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가난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무엇보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2016년에 제가 이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네. 그 책을 만나면서 그 책의 저자를 만나고 싶어지고 그 책의 저자를 만나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무작위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2016년에 책을 읽기 이전과 이후로 완벽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이 시작된 거죠. 자기 성장이 시작되면서 저의 내 집 마련이 같이 시작되고 이 자본도 성장하고 자기도 맞아요. 성장하는 이 두 가지 투트랙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제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틀에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제가 공무원 말고 공무원 외의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급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원 안에서 나와야겠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을 발로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의원 면직을 하고 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처음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까 마이너스 3천으로 시작해서 네, 저희가 결혼한 7년 동안 마이너스 3천을 시작했으니까 모은다고 모았는데 7년 동안 순자산이 3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2014년 내 집 마련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한 7, 8년 동안은 순자산 3천만 원이 순자산 한 30억 정도로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또 속도가 더 빨리 훨씬 붙죠. 더 예. 빨리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불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워프점프하듯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워프점프하듯이 탁 딛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대형 평수에 특정 입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오르는 게 30억 이상 올라요. 연애. 예. 맞습니다. 오르는 게. 그래서 네. 뭐 3년, 5년 있다가 뭐 30억보다 훨씬 더 마음껏 시세 차익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특정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정말 내 집 마련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헐헐 대표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되실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떤 네네네.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을 좀 송두리째 바꾸고 싶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뒤집고 싶었던 거죠. 네, 3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자기 성장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또 인생의 다른 막을 위해서 지금 대학원에 가서 또 사회복지 다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50대, 60대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인생을 뒤집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결심하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이제 회사를 가는데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회사 가기 준비하기 전까지 그 2시간의 새벽 블루타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 블루타임.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온통 열정으로 꽉꽉 눌러서 채웠고 그 시간을 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봅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집은 서울이잖아요. 신랑이 서울에 또 직장이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봤어요. 네. 네, 다시 봐서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잘 안 나죠. 자리가 안 네. 나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반일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최초로 생겼습니다. 1회 합격생이고요. 이제 공부를 해서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또 합격을 하고 네. 오후 2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거여서 그 이후의 시간을 온전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데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확보하는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굉장히 행복했고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에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물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대답을 많이 해줬죠. 그랬더니 지인의 지인분들이 또 물어오시고 하셔서 굉장히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조언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언을 잘 해주는 이 분야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책 쓰기 학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책을 쓰려고 갔고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책 쓰는 방법을 배웠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제가 근무할 땐 공무원으로 살 때는 저와 비슷한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에 뭐 먹지? 네. 언제 진급할 수 있을까? 맞아요. 위에서 내려온 이 어떤 공문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밀려있네. 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내가 성장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쓰고 대중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을 책에서 해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해주신 말씀일까요? 돈이 되는 건 다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토대가 부동산인 것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시세 차익형과 그리고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만에 이제 시세가 오르면서 매도했을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되는 이런 네. 수익형 부동산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혼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당연히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고 또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해서 혹은 저희 상가에서 현금흐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가 있는 분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컨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에셋 파킹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금흐름은 되게 많으신데 자산 소득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내 공간에서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공간을 소분해서 대여해주고 네.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는데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고시원, 50개의 방이잖아요. 50명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형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신 게 다른 사업들보다 자본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리스크가 적은 상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부동산을 토대로 한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네. 여기에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나는 무자본 창업을 할 거야. 네. 뭔가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조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는데 무자본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무자본 창업의 고수님을 이제 또 춘천에 만나서 대단하십니다. 찾아가서 이제 차를 막 끌고 춘천으로 가서 고수님을 만나 뵀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무자본 창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무자본 창업보다 자본 창업이 쉽구나. 왜냐하면 무자본 창업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자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창업을 하게 되면 들어간 자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가 조금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자본 창업보다 자본 창업이 쉽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자본 창업은 돈보다 더 중요한 사실 네. 시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렵다는 점, 또 그 부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투자의 시세 차익형, 현금 흐름형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거 만약에 부동산 안 하시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네. 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중에 네네. 다 좋은데 나도 하고 싶고 그런데 시드머니가 없다, 종잣돈이 없다, 이런 분들께 노하우나 팁을 주신다면요? 완전히 영원으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적은 만큼 리스크는 더 있겠죠. 네. 이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내 집 마련을 보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갭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이 갭이잖아요. 네. 그 갭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서 실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전세가율이라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80% 90%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뭐 좋은 입지의 신축 단지나 이런 집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억의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이럴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경매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경매로 이 2억의 아파트를 한 1억 8천만 원, 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전세를 놓는데 한 1억 7, 8천만 원에 놓는다라고 하면 종잣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액이 들어가게 네. 되겠죠. 근데 이런 투자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이런 집 자체가 우리가 크게 선호하는 집이 아닐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저가치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세라고 하죠. 그렇죠.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세금이 하락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의 대출이 더 많아져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 자본이 필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적은 돈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네. 더 리스크하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각 투자라고 하죠. 분산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건데 뭐 리츠라든지 네. 아니면 프로테크 앱에서 하는 그런 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들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제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자본 창업이 자본 창업보다 훨씬 어려운 것처럼 저자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성실과 부지런함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고 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갭 투자에서 돈이 거의 안 들려면 사실 이게 좀 금액대가 낮은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호하는 아파트나 입지가 아니다 보니 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역전세도 나서 곤혹스러워 하시는 케이스도 많았죠. 그런 어떤 1년에 2022년, 3년 이런 사건들 이후로 떠오른 키워드가 이제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 자산은 현재 어떤지, 나의 소득은 어떤지, 내가 어느 정도의 월 생활해야 될 생활비가 필요한지,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지 나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고 단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경매 물건 많아지고 한 이유도 이제 예전에 부동산 막차 타야 된다
한다 해가지고 네네. 정부의 일시적인 배출 규제 완화라든지 네. 이럴 때 연끌을 해서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원래금 균등 사관의 높은 벽을 넘지 맞습니다. 못하고 이제 맞습니다. 경매물건 쏟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연끌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연끌. 왜 부동산 연끌이 나타났냐?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 시장이었어요. 대출 금리가 1%, 2%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맞아요.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면 1억이면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내가 원리금 상환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로는 이런 어떤 저금리 상황,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내 집 마련하지 않고 혹은 부동산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벼락거지가 되겠구나 라는 어떤 조바심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규제의 어떤 완화가 있었습니다. 대출 받으세요. 제가 저금리로 대출 많이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연끌 투자가 이제 유행을 했던 거고요. 네, 이 연끌 투자의 장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연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시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끌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내 집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집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금리보다 우리가 2023년 금리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1%, 2%대에서 5% 맞아요. 심한 경우는 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2023년에 부동산 하락장이 왔습니다. 정고점,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네, 시기에 우리 네. 상투 잡았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상투를 잡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연끌은 장점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참 행복한 경우죠. 그런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 대략이 맞아요. 아니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비상금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련하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게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연끌은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연끌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내 작은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른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늘 대표님 모신 김에 저도 궁금해서, 그나마 서울만 잘 가고 지방 광역시들 부동산들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는 있을 텐데, 그 지방에, 특히나 그 지역에 광역시나, 있죠. 네.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은 계속 집값이 약세고 서울은 특히나 강남 3구 이쪽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초양극화 시대죠.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초양극화 네. 시대가. 이제 집이 지위제가 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 시장의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재건축이라고 하죠. 5층짜리 아파트의 재건축 시대는 이제 끝났고 종료가 되었고 중층 재건축 단지 시대가 왔는데, 강남권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천장이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신축이냐 부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초양극화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에 굉장히 꼼꼼히 체크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강남, 나에게 맞는 이런 집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집이 지위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똘똘한 한 채 그 현상 때문에 지방 광역시들 집값도 굉장히 지금 정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 3구는 지금 천장이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얼어 죽어도 죽어도 신축. 네, 그렇습니다. 그 얼죽신 열풍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제 5세대 아파트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파트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7, 80년대에 지었던 이런 저층 단지들이고 계단 있는 이런 아파트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지상 주차장의 아파트 이런 네. 거였고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지하 주차장은 또 생겼는데 주차장과 건물이 연결되지 않는 곳 네. 그리고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 그리고 맞아요. 이제 4세대로 오면서 커뮤니티가 맞아요. 생기죠. 이 커뮤니티, 밥 주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도 사는 게 네. 3040들의 혹은 시니어 세대들도 밥 주는 아파트를 실버타운 격으로 생각하시면서 네. 되게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파트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상품이 되니까 이 얼죽신의 열풍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지을 땅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린벨트를 다 밀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야 되는데 10년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열풍이 굉장히 뜨겁고 또 신축이면서 상위 급지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아직도 몇백만 원 하는 단지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양극화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국내, 해외, 글로벌하게도 정세가 불안합니다. 네. 그 반증으로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네. 현물 자산이죠. 네,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 말은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2025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다 또는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네. 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책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투자로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기보다는 실거주, 실수요자로서 어떤 긴 안목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금리 변동, 대출 규제, 금리를 내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체감되는 금리는 많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가상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을 과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SR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차주의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그 스트레스 DSR, 네, 맞아요. DSR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DSR의 매운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네.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엄격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7, 8월이죠. 7, 8월에 9천 건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천 건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죠. 이런 시장이 보통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는 이사를 많이 해요. 네. 왜냐 학기가 바뀌고 아이들이 입학하기도 하고 졸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임대차의 성수기 있기도 한데 그런 어떤 성수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정도로 움직이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내가 적당한 선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본 안에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해야지 라는 실수요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우문의 현답을 또 해주셔서 진짜 왜냐하면 모두 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계의 정말 거물이죠. 피터 린치가 이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 뭐 다 좋은데 집 한 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좋은 입지를 고르면 삶의 만족도, 주거의 만족도도 올라감과 동시에 좋은 입지를 골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선택을 지금은 맞습니다. 해야 할 때다. 네, 많은 분들이 언제 사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 사요보다 어떻게 사요? 그리고 뭘 사요? 이 두 가지, 이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 어떻게 사요라는 부분은 결국은 자본 계획을 어떻게 짜냐라는 겁니다. 집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 이 대출에도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게는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알아보셔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방법, 생애지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생애지초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조금 필요하고요. 오히려 막 부동산이 과열될 때보다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좀 차분히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냐 그리고 어떤 집을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입지와 상품에 대한 안목을 좀 키우는 시간으로 해서 좀 부동산 공부를 2025년에 좀 차분하게 시작해 보시는 건 좀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홀로님 3억으로 뭐 사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자본의 상황이 다르고 수익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제 적합한 집이 누구에게는 정답이 누구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집이 가장 잘 맞는지 어떤 집이 나만의 강남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꼭 한번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 입지 센스 이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의 개인 생애 주기별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들이 나와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아무래도 적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30대는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또 중요할 거고 또 40, 50대는 또 다를 거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노후가 또 중요하게 고려될 테고요. 각 라이프 사이클별로 집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책에 뭐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의 내 집 마련과 60대의 내 집 마련은 달라야 합니다. 네. 네. 20대의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도전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20대에는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3년 안에 뭐 오피스텔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5년 안에 수도권 내에서 한 5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청약에 도전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가계부를 쓰신다든지 절약을 하신다든지 투잡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드를 좀 모으는 맞아요.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조금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도록 20대에는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저도 처음으로 첫 내 집 마련이 청약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강남의 보금자리에 당첨이 됐고 이 청약을 인생에 한 번쯤은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을 공부했더니 저도 당첨되고 저희 언니도 당첨되고 저희 오빠도 당첨되고 부모님도 당첨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틈이 있어요. 와. 틈을 누구나 다 아는 지식과 정보 말고 보통의 단계에서 임계점을 뛰어넘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와. 그 안에 틈이 있습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에 당첨되셨거든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곳에 당첨이 되셨고 저 역시 청약 스펙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청약 스펙을 만들어서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면 청약을 공부하기 더없이 좋은 나이다. 왜냐하면 청약 공고문을 이제 교과서처럼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 나이 때 되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20대 때는 또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약 한두 달 정도 깊이 공부하시면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내가 청약에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 특례 통장에는 우대 통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공제나 아니면 금리의 어떤 우대를 주는 청년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기에 가입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누르면서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 이런 방법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활용합니다. 네. 일단 저는 20대 청년이라면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독립한 세대라면 실거주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급여가 뭐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인데 원룸의 월세가 80만 원, 90만 원이라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리어 지수라고 하는데 이 리어 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집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특히나 월세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비용을 좀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 대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거주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보다 현실적으로 씨드를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집중하셔서 종잣돈 마련하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고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청약에 꾸준히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이 20대의 내 집 마련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는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30대에 많이 마련을 하죠. 소득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도가 증가하는 시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시기이고요.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뭐 서울에 살 것인가, 수도권에 살 것인가, 전세로 몇 년 더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지금 매수할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설정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20대는 막연하게 그냥 자금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30대는 지출도 많은 시기이고 맞아요. 조금 더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청약이나 정부 지원 전략들,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게 된다면 금리가 1%대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의 종잣돈으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이 생애 최초 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전세를 세입자를 끼고도 뒤에 생애 최초 대출을 일으켜서 최소의 자금으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한 임산부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파란색 차를 타고 싶으니까 길거리에 파란색 차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해결 방안들이 보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안이 보이기 때문에 30대는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공부를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는 이제 소득이 안정되지만 지출이 또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데 40대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갈아타기를 상위급지로 더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의 재무 상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려면 즉 30, 40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자산 상승 가치가 있는 집인가 그리고 학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그다음 편리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어떤 입지와 상품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가장 우리 가족에게 적합할 수 있는 것,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셔야 돼요. 30대에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지만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학교라든지 그렇죠? 뭐 초품화라든지 맞아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학원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이런 내 집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집이라면 빠르게 사는 것.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나쁜 집은 싸게 사고 좋은 집은 빨리 살아.
빨리 사는 것만큼 더 좋은 재테크는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시간을 이겨내는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빠르게 매수해서 40대, 50대를 그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목동학원가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전월세로 10년을 키우는 것과 어렵지만 뭐 대출을 받아서 그 원리금들을 상환하면서 내 집에서 키우는 거는 교육비를 전자는 부모님이 내는 거고요. 후자는 집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60대 네. 이상의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 좋은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니어 분들에게, 어르신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할 때도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공경심과 측은지심이 있는데 60대, 70대 분들의 내 집 마련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이 60, 70대 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의 최소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결국은 이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다운사이징 해서 이 나머지 현금으로 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만큼 60대와 70대 분들은 새 집을 새롭게 늘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하고 정리하고 다운사이징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간소화하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60, 70대 분들은 내가 투자해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세요. 특히나 지하철이죠. 그리고 병원. 병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가, 공원이라든지 편리한 인프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자녀한테 뭐 물려주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르신 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6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개인 기초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플러스 주택연금까지 하면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실버주택이나 노인 친화형 주택 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후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주택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불편한 형태,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 곳들의 주거 형태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혹은 고층의 어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저층의 주택이라든지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배제하는 이런 주택들. 그래서 조금 더 뭐 30대, 40대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이런 주택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보통 책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의 성장이 시작됐거든요. 투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그 투자의 결실들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펄펄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덕분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금자리로서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거는 뭐 노력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집의 혜택을 누리는 것, 집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들은 결국은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기들이 닥칩니다. 저는 많이 실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대응력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 스스로가
경제가 단단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비단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와 더불어서 자신의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그 자기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분들이 꼭 내 집 마련하셔서 그 좋은 공간에서 오는 좋은 기운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